10장 정신병리와 심리치료입니다. 처음에 이상심리라는 것의 정의, 그리고 이 이상행동, 이상심리 혹은 정신병리, 여기서는 뭐 서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설명하는 이론들, 이런 이상행동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론들, 우리 2장에서 1장에서 2장에서 1장이군요. 2장은 연구 방법론이었고 1장에서 우리 심리학파, 그 다음에 심리학적 접근법이라 해서 여러 가지 다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접근에서 다루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주요 이론 부분이 될 테고요. 그리고 정신장애를 분류하고 이제 나중에 치료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상심리의 정의와 관련해서 정신장애란 심리적으로 볼 때 심각한 적응 실패로 야기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서 뭐 발달 성격 보면서 각각의 시기마다 뭐 발달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각각의 시기마다, 즉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그 시기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범위,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상호작용의 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범위,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 심리적으로 욕구, 동기라는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그죠. 먼저는 1차 양육자, 그리고 부모, 뭐 또래,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이제 교육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뭐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나중에 직장, 또 배우자, 결혼해서 이러한 각 단계마다 그런 욕구 동기들이 잘 해결이 되어지면, 적절하게 해결이 되어지면,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것이 너무 과하게 해결되면은, 또는 너무 결핍이 되면 고착이 된다고 했으니까 뭐 적절하다는 말이 참 애매하고도 참 어려운 말인데, 적절하게 해결되어지면은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 성격이나 발달상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바로 그렇게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적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응, 한마디로. 적응 실패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리고 신체의 그런 생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 이것은 이제 정신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인지, 정서, 조절 또는 행동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동요라는 특징을 갖는 증후군, 즉 정상들의 집합이다 했는데, 여기 우리 앞서 뭐 발달할 때도 나왔고 동기할 때도 이런 개념정의, 성격할 때도 이런 개념정의 유사하게 중첩된다고 제가 누차 반복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지, 정서, 행동, 우리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가 이 세 개로 크게 대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심리학에서.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에 동요가 있는데 그것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 여러분의 경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 이 끝자락에 그 마지막 주제가 뭐 상담, 뭐 치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는 경우는 그건 임상이 아니라 우리 이제 말 그대로 삶의 이야기에 있어서, 저 아까 적응이라 얘기했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자기가 맡은 일과 관련해서 또는 학업과 관련해서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담이라 얘기할 수 있고, 임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서 이상, 병리, 정신장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임상적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이 이 임상적으로 이제 심각한 어떤 문제를 갖는 그런 증후군이다. 그래서 여러분 증후군, 뭐 증상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증상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상에 대해서, 즉 abnormality, 이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정의가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어떤 정의, 데피니션, 첫 장이 지금 이상심리의 정의인데 데피니션 없다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뭐 여러 차례 반복했었는데 오늘도 뭐 반복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바로 성격이란 무엇이냐. 결국 성격 발달 상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뭐 성격의 결함,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적응 실패해서 정신장애, 이상심리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텐데, 그 성격의 개념 정의를 보면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상의 어떤 고유한 그런 특징, 뭐 그죠?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격 개념 정의할 때도 성격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론도 뭐 심리학 중에서는 가장 많다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그러한 성격상의 어떤 적응 실패로 인한 증상들을 모아놓은 증후군이 지금 정신장애 이상심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이상에 대한 정의가 수없이 많고 또 이론도 다양하고 어떤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좀 전에 성격에 대한 개념 정의나 이론이 그렇게 합일되어서 하나로 그렇게 뭐 정해진 바도 없고 이론도 많은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상심리의 정의. 자, 정의와 관련해서 무엇을 이상심리라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이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통계적 관점에서 이상이다, 정상이다. 그다음에 본인이 느끼기에 어떠냐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냐 기준에 합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적 기준, 뭐 전문적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볼 네 가지를 다 통합해서 소위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내려진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기준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준 보시면 적응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앞에서 인지 정서 행동 나왔는데 또 인지 정서 행동 그리고 신체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원활하게 원활한 적응에 지장을 초래할 때 앞서 살펴봤고 이거 인지 정서 행동의 어떤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 또 고유한 그런 뭐 적응 방식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성격이라 얘기하면 성격이다 그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고 그렇게 개념 정의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뭉뚱그려서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신체상의 기능이 저하되었어. 말 그대로 그 각 시기마다 그런 본인의 동기, 욕구가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 지금 적응에 지장을 초래한다 했으니까 그렇게도 다시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 적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부적응적인 성격이냐, 부적응적인 인지, 정서, 행동적 어떤 그런 상태냐, 그리고 신체상의 어떤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상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적응, 부적응 이걸 가지고 나눈 것을 지금 적응 관점에서 이상과 정상을 얘기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즉 이상 심리의 데피니션 정의를 삼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 기준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2배의 표준 편차 내에 속하는 경우를 정상 범위라고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뭐 평균값 내는 거 하고 뭐 표준 편차 내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익히 뭐 배웠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이렇게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있을 수 있을 테고 평균보다 낮은 수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구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평균값보다 두 표준 편차 위에 해당하는 그 수치 범위 그리고 평균값보다 두 표준 편차 적은 그런 수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 정상이고 두 표준 편차 밖에 있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너무 많이 다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다르다.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든 그죠? 너무 많이 다르다 할 때는 이제 통계적 기준에서 이상심리다. 적응적이지 못하다. 적응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통계적 기준이에요. 그런데 뭐 평균 표준 편차는 우리가 뭐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할 때도 그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는 그 수치의 개수나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내가 계산하는 그 수치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에 따라 달리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본, 샘플에 따라 평균값들은 조금씩 상이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그 샘플의 평균값이 많이 상이할 수도 있죠. 그에 따라 또 각각의 샘플마다 표준값도 표준 편차도 달라지는 것처럼 만약에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죠? 우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제가 뭐 학기 내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다른 동물도 포함해서 우리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뭐 이상십니다, 뭐 적응적이다, 부적응적이다, 뭐 건강한 성격이다, 뭐 건강하지 못한 성격이다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장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라는, 즉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그런 요소, 즉 환경, 경험 이런 것들의 어떤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둘 양자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결국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선천적인 것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환경적인 것은 시대, 지역, 문화에 따라 많이 상이할 수 있고 조금씩 또 다 다르죠. 요즘은 뭐 세계화되어서 그냥 뭐 지구 전체가 뭐 일일권 이렇게 포함되고, 뭐 우리 이제 전자 메일 같은 거라든지 SNS라든지 우리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순식간에도 뭐 1초 내외로 1, 2초간에도 뭐 지구 반대편하고 이렇게 서로 생활권을 공유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그런 차이 좀 적겠지만 어쨌든 시대, 지역, 문화에 따라 그런 환경상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평균값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 뭐 얼마 정도 할 거, 뭐한 100년 정도 잡읍시다. 100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달리하면 적응이다, 부적응이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성격으로 얘기해서 건강한 성격이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100년 전에 구한 평균값, 표준 편차하고 지금 현재 구한 평균값, 표준 편차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으로부터 두 표준 편차 밖에, 그것이 뭐 플러스 쪽이든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어쨌든 두 표준 편차 밖에 있는 값이 100년 전에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한 표준 편차 분포 내에서 보면은 그것이 두 표준 편차 안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두 표준 편차 밖에 있어서 정상이라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라고 여기지는 것이, 그렇게 시대와 문화와 지역이 달라짐에 따라 그때는 두 표준 편차 내에 속하는 정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뭐 이상이다, 정상이다 하는 것도 좀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 기준이고요. 이는 어떤 특정의 측정치가 지나치게 평균에서 이탈되어 있을 때 이상 상태로 판단한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개인적 불편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적응으로 인해서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뭐 인지적이든 정서적이든 행동적이든 아니면 신체상으로든 그렇지 불편하다,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 결국 이상이다, 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상 심리를 정의할 수 있고, 또 한편 사회 문화적 규범으로 조금 전에 제가 뭐 100년 전 얘기도 하고 뭐 세계화가 되었니 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니 얘기하면서 제가 그죠? 그 후천적인 어떤 요소와 관련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서 통계적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 얘기하는, 그걸 얘기를 할 때 벌써 이미 얘기했던 거, 사회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 현재 지금 우리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이라는 얘기 또 나왔죠. 이탈된 행동하는 것.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의 어떤 욕구, 생존을 위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 동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적응할 때 우리가 문서적으로든 명문화되었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행동하면은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내 욕구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부적응적이어서 내 욕구 충족도 못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 당연히 그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알죠. 그래서 그걸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적응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부적응으로 일탈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말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사회 문화가 지금 같지 않는 그런 규범을 가진 경우에는 그것이 또 다르게 고려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한 것이고, 어쨌든 그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것은 이상 행동이다, 이상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전문적 기준은 앞서 얘기했던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바로
임상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그러한 그, 그 심리 평가 또는 심리 검사, 심리 평가 그리고 그런 진단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상이다, 그렇지 않다 나누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이제 이 기준을 이제 당연히 사용하겠죠. 앞서 제시한 기준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방 얘기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진단 그런 근거로 삼을 때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걸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정신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서 정신장애, 뭐 이상심리, 뭐 이런 것들 서로 인터체인지블하게 쓴다 했는데 뭐 말이 긴데 요걸 앞에 자만 따서 DSM이라 불러요. 그래서 DSM 해서 이거 번역하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이제 정상, 비정상, 소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기준을 잡는다. 이것이 이제 전문적인 기준이에요. 이 DSM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뭐 시대 문화 얘기했듯이 각 시대 문화마다 그것들이 기준들이 상대적이고 그죠. 획일적으로 뭐 전 시대를 통과하는 그런 통시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계속 그 리바이즈드 버전업이 되어 가지고 이게 DSM 1, 2, 3 해서 지금 DSM 5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13년, 14년 전에 가장 최신판 DSM-5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DSM-5에 관한 그 그림, 뭐 사진 그리고 그 내용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그런 거는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제요. 이상 행동에 대한 주요 이론. 아까 주요 이론 살펴본다 했죠. 그런데 이 주요 이론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1장에서 살펴본 바로 그 심리학의 학파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학파들마다 죄송해요. 학파가 아니라 심리학에 대한 접근법. 학파가 아니라 접근법을 각각 소개하고 있는데 뭐 학파나 접근법이나 그것도 그 중첩되고 대동소이한 점이 있었죠. 어쨌든 심리학적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각각의 접근법에서 이상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을 펼치는지를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분석적 입장. 우리 정신분석적 입장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1장에서 자꾸 제가 2장이라는데 1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봤었고 저 발달할 때도 살펴봤었고 성격할 때도 살펴봤죠. 그 내용 여기서도 또 살펴보는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익히 봤던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는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과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서 이상행동 생겨난다. 어린 시절 경험 언제까지 했죠? 바로 남근기까지 4, 5세까지 경험 중요하다라고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했죠. 그리고 그때 이드에서 분화되어 나오는 에고 그리고 남근기 때 분화되어 나오는 슈퍼 에고 이 3자 간에 이렇게 균형이 적절하게 맞춰져서 결국 이드의 그런 무의식적 욕구 갈등이 무의식적 갈등이 아니죠. 무의식적 욕구 동기가 잘 해결되어지는 것이 이제 건강한 발달,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그 3자 간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뭐 심리적으로 행동상으로 신체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행동이다. 우리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욱 중요하게 관여한다. 이렇게 이상행동 달리하면 또 반면에 건강한 그런 발달 성격이 되어지느냐 크게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정한다. 뭐 1장부터 그죠 계속 반복해왔던 내용입니다. 행동주의적 입장은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의 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 행동주의적 입장은 관찰 가능한 즉 ROT 법칙을 준수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ROT 법칙의 대상으로서 행동을 다룬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그 학습과 기억할 때도 구체적으로 한 챕터를 할애해서 그렇게 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 것인데 우리 뭐 고전족구나 도구족구나 이런 것들 살펴봤었죠. 결국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 것이다. 학습된 것을 달리하면 그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전에도 비유했고 제가 뭐 학기 내내 수차례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전된 총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천적 요소, 그죠? 유전적 요소가 될 테고 유전이 될 테고 유전적 요소가 될 테고 그리고 방아쇠 당기기란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 것, 즉 뭐 양육된 것, 교육된 것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행동주의에서는 뭐 알로티 법칙에 적합한 연구 대상으로서 행동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는데 그 행동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식으로 그렇게 그 선천과 후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행동들이 그렇게 학습되어진다, 양육되어진다, 교육되어진다, 발달되어진다 이렇게 인턴체이지블하게 제가 그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그러는 중에 이것이 이제 이상행동 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잘못된 학습,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상에서 뭔가 그것이 이제 실패가 있을 때, 아까 적응이란 말을 넣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적응 실패가 있을 때 그것들이 이상행동이나 그러니까 정신장애로 야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동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이란 것은 바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방아쇠 당기기에 그렇게 비유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동주의에서는 바로 알로티 법칙에 입각해서 인간을 이해하면서 행동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떻게 선천적 요소와 그리고 방아쇠 당기기에 의해서 전생에 동안 그렇게 적응적으로 변해가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입장은 인본주의적 입장. 인본주의 입장은 바로 지난 시간에 거듭해서 많이 다뤘었죠. 인간을 자아 실현 그리고 성장을 이뤄가려는 경향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한다. 이건 뭐 타고난다. 이러한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라든지 그죠?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그런 경향성은 뭐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현상, 즉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 해서 이걸 인본주의적 입장을 달리 얘기할 때 현상학적 입장이다, 현상학적 접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 실현 과정 속에서 본인의 그런 실제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사이에 그것이 괴리가 있을 때 불일치 지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불일치 지각이 결국은 불안을 낳게 되어지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방어라는 것을 쓴다. 그래서 왜곡도 하고 부정도 하고 뭐 그죠. 그 합리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재에서 지난 시간에 교재 읽어보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상행동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입장인 거죠. 현재 인지행동적 입장은 인간은 세상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 안에 우리 도식이라는 용어, 스키마라는 용어, 우리 그 발달과 관련해서 삐아제 인지 발달할 때 배웠었죠. 그때 이제 감각운동기 처음 소개할 때 도식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도식이라는 것이 감각운동기에만 뭐 형성되고 그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도식과 가장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서 뭐 이론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소개하면서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던 그 마이클 셔머의 그런 그 동영상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로는 패턴 이거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스키마 도식에 의해서 우리는 외부 환경들 즉 세상을 우리가 그것을 의미해서 이해하고 예측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이제 소위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즉 도식에 맞게끔 우리 그때 도식이 뭐 동화되어지고 조절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도식을 이전 도식과 달리 도식을 외부 세상과의 경험 속에서 그냥 확연히 확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도식에 맞게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아. 그러니까 기존의 도식을 점점 공고화시키는 더 그 도식을 그렇게 확신한다 할까요? 확정시키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성이 더 많아요. 그것이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그게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오류가 있지만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식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마이클 시험의 그런 동영상에서 그 제목이 자기 기만의 패턴이라고 해서 결국 그 해석해낸 것이 실제와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만적이다,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성이 이제 있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있듯이 바로 기존의 도식에 맞게끔 우리가 그렇게 동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또는 혹은 우리의 잘못된 신념 체계나 역기능적인 태도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못된 기존의 도식이 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조절이 되는 경우보다는 동화를 시키는, 즉 외부의 그러한 세상 경험을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도식에 맞게끔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우리는 좀 더 많고, 그런 경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존의 도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은 그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도식의 잘못된 신념 체계, 그리고 결국은 세상과의 경험, 세상에 대한 이해나 예측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왜곡된 잘못된 도식이 여기서는 이상 행동이다, 치료의 대상이 된다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뭐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나요? 탈무드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본다는데, 그 자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키마, 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도식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자기가 경험하는 실제 사건하고는 너무 다른 도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부정을 낳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결국은 자기의 동기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계속 갈등을 낳고, 아까 뭐그 정신분석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드와 슈퍼의 에고 사이에 계속 불균형을 낳고, 그리고 적응적인 측면에서 아까 행동주의 얘기했는데, 적응적인 측면에서는 행동이 계속 부적응적인 행동을 낳는다면 결국 이제 치료의 대상 이상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입장에서는 결국 그런 잘못된 신념 체계, 역기능 태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도식이란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도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런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이것이 왜 따로 앞에 배웠던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앞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개념들 가지고 여기에서 인터체인지블하게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그죠, 우리 배운 내용에 관한 도식에 잘 동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이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식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온 대로, 그죠, 잘못된 신념책, 역기능 태도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또 첨언해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이제 좋겠죠. 자, 그다음 때 생물학적 입장은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 그럼 말 그대로 생물학적 입장에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 그 생물학적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고 또 신경계의 결함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뇌를 얘기를 하는데 뭐 뇌를 포함해서 신경계 얘기해도 좋고요. 그래서 뇌의 결함이 있고, 그리고 뇌의 기능적인 결함이 있다. 여기서는 뇌의 구조적 결함, 그리고 뇌의 생화학적 결함. 우리 뇌와 관련해서 배울 때 뇌가 전기 신호도 발생시키고 처리하고 전달한다 했죠. 그리고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결국 세포 사이에 그러한 신호 전달할 때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지금 생화학적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때, 그래서 생물학적 입장에서 이상 행동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또 여섯 번째 있습니다. 여기도 뭐 많죠. 아까 뭐 성격에 대한 이론도 많고, 이상에 대한 이론, 앱노멀리티에 대한 이론도 많고, 그 이유가 성격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앱노멀리티, 이상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도 합의된 바가 없이 다 다양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성격 얘기할 때도 왜 그러냐, 그것이 이런
물리적 실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성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회에서 공유되어지는 약속되어진 어떤 그러한 개념, 즉 우리로 얘기하자면 언어적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 그걸 구성 개념이라 얘기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념 정의하기가 그렇게 이제 다양하고 쉽지 않은 거. 뭐 누구나 그죠?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ROT 법칙에 의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관찰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죠? 반복 검증되어진다면은 그 물리적 대상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데피니션은 뭐 그것이 이견이 많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성격이나 이상이 이런 것들은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고 지금 다시금 이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그와 관련된다. 다시금 얘기를 하고요. 자, 6번째 통합적 입장입니다. 통합이니까 말 그대로 통합시키는 거요. 음. 어떻게 앞서 봤던 뭐 생물학적 입장 그리고 뭐 심리적 입장, 사회적 입장 여기서는 이제 입장이란 말이 없는데 생물, 심리, 사회 이거 다 통합해서 보는 모델 그리고 제가 순서는 거꾸로 했지만 여기 첫 번째 뭐 순서야 뭐가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서 소개할 때는 먼저는 이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통합적 입장, 통합적 이상 행동에 대한 통합적 이론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동일한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설명을 좀 제가 부과하자면 우리 PTSD 배웠었죠. PTSD는 제가 뇌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나요? 뭐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우리 그 학습과 기억 부분에서 고전적 조건에 관련해서 PTSD를 소개했었는데 바로 PTSD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그게 지금 이상 행동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PTSD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난 다음에 발병한다라고 여기지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상에 일어난 사건이죠. 비유적으로 방아쇠 당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아쇠 당기기만으로는 탕 하고 발사 총알이 나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했죠. 장전된 총알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장전된 총알에 해당하는 즉 PTSD의 경우에 장전된 총알과 관련된 그런 요소가 뭘까 보니까 PTSD 즉 동일한 그러한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을 하더라도 누구는 PTSD 발병 가능성이 높고 누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똑같이 전쟁에 참전하고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PTSD 발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그것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동일한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왜 갑자기 스트레스 얘기 나오지? 오늘 초두에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만 오늘 초두에 각 시기별로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에서 달리하면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뭐 또 달리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관계에서 그 안에는 뭐 추상적인 그런 문화 아까 뭐 사회 규범 이런 것도 있고 법 윤리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후천적인 삶 속에서 각 단계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충족해야 될 동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는 스트레스. 그래서 에릭슨의 그러한 발달 단계 보면은 심리 사회적 위기다. 심리 사회적 과제다. 심리 사회적 갈등이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과제 위기 갈등이란 말이 바로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 스트레스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달리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떤 후천적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죠? 동일한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란 우리의 어떤 삶 자체를 여기서는 스트레스한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일예로 PTSD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동일하게 전장에 참여하고 동일하게 천재지변을 겪고 그 현장에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뭐 다수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PTSD라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이제 취약하다, 취약성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정신병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정신병리 이상행동 여기서는 인터체인지블하게 그렇게 혼용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정신병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은 이를 촉발시키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계기로 정신병리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는 뭐 좀 전에도 했지만
한마디로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죠. 취약성이라는 장전된 총알이 있다면은 결국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 즉 방아쇠 당기기라는 환경장애 사건, 즉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정신병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스트레스 취약성이다. 그런데 만약에 어, 그 장전된 총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즉 유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상의 이러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겪지 않거나 겪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은 취약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신병리나 이상행동에 이를 일은 없겠죠. 그죠? 아무리 뭐 장전된 총알이 많다 하더라도 방아쇠를 안 당기는데 어떻게 총알이 나가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스트레스 취약성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 아까 얘기했듯이 생물학적 접근 그리고 심리적 접근 우리 동기할 때 메슬로의 동기 이론할 때 뭐 다른 경우에도 다 적용됩니다만 제가 우리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생각나고 한 예를 들자면은 그죠? 매슬로의 동기 이론할 때 아래쪽에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기본적 욕구로서 생물학적 동기 욕구다 얘기하고 그 위에 그 뭐 소속의 욕구, 그 뭐 자아 존중감, 자아 실현 이런 부분은 심리 사회적 욕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동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이상 행동, 정신병리를 그죠? 생물학적 우리는 일단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존재죠. 그리고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다고 여기지고 우리도 당연히 심리적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보는 모델이라 했습니다. 통합적 입장 속에 포함해서 여기 소개하는 겁니다. 정신장애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그러니까 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통합되어서 결국은 이상이냐 정상이냐, 건강하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모델이다. 그래서 다차원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같은 얘기죠. 다차원적 상호작용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란 것은 여러분 앞으로 뭐 그런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이 분야를 뭐 공부하거나 수강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뭐 체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공하시는 경우에는 이 건강심리학이라는 것을 그 다른 과목 안에서 다루거나 또 따로 건강심리학 이름으로 공부하거나 한번 접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모델이 바로 생물심리사회 모델이에요. 그래서 생물심리사회 모델에서 건강이 무엇인지 이때는 이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우리 개념 정리할 때 반복적으로 나왔듯이 인지적, 정신적, 행동적 그런 건강과 그리고 신체적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것. 물론 이제 인지, 정서, 행동이란 것이 소위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변한다면은 신체적인 거는 생리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잘 하냐는 것은 이 둘 간의 심신이 그죠? 별개가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건강심리학에서는 생물심리사회 통합적 모델을 바로 건강심리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델로 살펴봐요.